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오늘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장이 아주 안정적이죠. 예, 뭐 이렇게 큰 급락 없이 정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던 장인데 요즘엔 그래도 뭐 좀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숨은 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조금은 이제 증시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이고 뭐 아직 멀었죠. 더 많이 올라가야죠. 예, 그래야 이제 숨 한번 크게 쉴 텐데 그런 뭐 준비 과정은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진 않고 이 기세가 좀 계속 더 이어지길 좀 바라는 거죠. 근데 오늘 또 저녁 10시 반에 그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어서 이게 좀 변수긴 합니다. 그러나 좀 시장은 워낙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어제도 한번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뭐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대체한다, 그거 영향 없다는 보고서 나왔고, 반도체 요거 내용 괜찮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하나 있어서 그 중소건설사 유동성 리스크가 진짜 큰지 하나솔루션, JVM, CJENM, SK바이오팜, GS리테일, SO일 또 그리고 글로벌 과잉 현상이 해소됐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은 좋았는데 지금 미국이 좀 생각보다는 안 좋고 유로존하고 중국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그 방송 들어보시고 좀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 와이스트릿에 제가 일주일에 한번 나가잖아요. 와이스트릿 그 이대호 기자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이제 12시 항상 거기 가서 밥 먹고 방송 촬영하고 오는데 어제 보니까 영상 되게 좋은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미리 그 예약을 걸어놨는데 이게 오류가 생겼나 봐요. 이게 그래서 좀 늦게 올라간 거 다시 한번 좀 죄송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와이스트릿에 어제 보니까 유튜브 보면 슈퍼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항상 그 말씀은 많이 들어요. 누굴 믿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뭐 워런 버핏도 믿어서는 안 돼요. 예, 워런 버핏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전지전능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절대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누구도 못 맞죠. 이 주식 시장에서는요 신은 없어요. 이 제갈공명 같은 신출기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분들은 자기 혼자 벌어요. 그냥 자기 그걸 누구한테 전수도 못합니다. 자기만의 감각은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제 큰 돈 버신 분들이 있으면 막 쫓아다니시죠. 근데 절대 안 돼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잖아요. 예, 그거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각각의 다 뭐 슈퍼 개미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큰 자산을 일구신 분들, 조그맣게 성공하신 분들 다 다른데 그걸 내가 따라가려고 해도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있어요. 예, 결국엔 자기만의 스타일이죠. 스타일. 근데 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1년 안에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손흥민 선수가 자기 스타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예. 10년 정도는 걸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어렵고 정답은 없고, 예. 그렇지만 꾸준히 하시면서 자기 스타일 만들면 되고, 근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건 뭐죠? 기업 분석이죠.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거기에 스토리가 맞으면 주가가 이제 붐업을 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쌀 때 사야 되고 이 몇 가지 조건들은 다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저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런 정보들이죠. 통찰력, 네, 그리고 싼지 비싼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 배우기를 통해서는 이제 공부하는 거죠. 우리 반도체 왜 배워요? 반도체 함께 배우기가 지금 벌써 거의 10주째 하고 있는데 그거 왜 배웁니까? 저도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기초 쌓는 거예요.
그 손흥민 선수로 따지면 계속 지금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배우기입니다. 우리 지금. 그 실전에서 우리가 골 넣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만든 목적도 사실 이제 이런 교육과 통찰력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제공을 해드리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골을 넣으시고 요리를 하시고 뭐 결과물을 내시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뭐 어떻게 더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방송 뭐 유튜브 좋아요. 유튜브 좋은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고 신문도 많고 보고서도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람 거를요. 아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 읽을 때, 제가 저번에 한번 강연을 갔는데 어떤 변호사분이, 전 처음 뵀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책을 아예 훔쳐라. 무슨 얘기냐면, 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 책의 저자가 하려는 말은 알잖아요. 읽고 나면 그거를 그냥 고개 끄덕이지 말고 다 자기 걸로 훔쳐버려요. 그냥 도둑질 하래요. 그냥 자기 걸로 그냥 흡수를 해버리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런 방송도.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고도요. 이 KB의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는 이제 요약해서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이걸 읽고 여러분 걸로 이제 흡수를 해야죠. 흡수가 안 되면 그거 안 하시면 돼요. 패스, 통과. 이제 자기 걸로 만들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 훈련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진짜 꾸준하게. 천천히 해나가시면,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이게 보고서를 뭐 그냥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그냥 이 방송 보고 읽고 하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도 보고서 많잖아요. 이 중에 2개든 3개라도 자기 걸로 흡수만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하는 과정을 1년, 2년, 3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웬만한 보고서나 신문 보면 흡수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이건 걔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훈련을 좀 계속 더 꾸준하게, 좀 재미없고 그러더라도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정말 꾸준한 거 앞엔 장사가 없어요. 제가 사실 오늘 점심 때 저희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제 아무튼 이제 저희 회사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뭐 그분 당연히 성함 얘기 못 하고, 그 이제 따님이 계시대요. 따님이 계시는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 학교를 못 갔잖아요. 집에서 10시간 동안 영어책을 봤대요. 그 따님이. 뭐 이게 강요한 것도 아니죠. 근데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지금 거의 원어민 수준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꼭 결과를 보지 마시고 10시간이든 뭐 9시간이든 그거를 매일 2년 동안 꾸준히 한 거예요. 물론 재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시간 앞에 진짜 어떤 장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해봐야 뭐 돈도 못 버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책이나 리포트 보고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시간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근데 오늘은 이제 뭐 이런 날도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 딱 보고, 오늘은 별로 건질 거 없다. 그러니까 건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늘은 뭐 그냥 그런데, 이런 날도 있잖아요. 그럼 그날 하지 마세요. 그날 패스, 통과하시고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근데 오늘 뭐 3개가 나왔으면 어쨌든 간에 3개를 곱씹어 보는 거죠. 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튜브 방송도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이대호 기자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 본다고 슈퍼게임이 다 따라서 될 것 같으면 다 그랬겠죠. 유튜브를 보지 마라, 봐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도움되면 보는 거죠. 그잖아요. 영상 시대인데, 유튜브에서 아무리 봐도 수익 안 나니까 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반대로 유튜브만 보면 돈 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매체가 됐건 간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흡수를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걸 몇 년 하면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시작부터 좀 잔소리가 많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애플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결론은 뭐냐? 저는 이제 이거를 읽고 흡수를 다 했어요. 결론은 알아요. 제가 결론 말해 드릴까요? 영향 없다. LG 디스플레이 영향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애플 와치 있죠. 여기 시계 시계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LED라는 소재가 있어요. OLED랑 좀 다른 건데 굉장히 밝고 시한성 좋고 저전력입니다. 뭐 꿈의 디스플레이예요, 사실. 근데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거 원가 경쟁력에서 떨어져요. LCD가 지금 TV 대세죠. 그 다음에 OLED. OLED가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도 TV에서는 아직도 LCD입니다. 안 돼요. 가격도 비싸고. 마이크로 LED 아직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애플 워치에 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는 워치 안 하거든요. 디스플레이 쪽은 영향 없습니다. 저런 노이즈 때문에 이쪽 섹터가 급나간다. 그럼 또 역발상으로 기회죠. 그래서 요새 블룸버그가 너무 막 우리나라 기업들 막 안 좋게 써요. 막 BOE가 뭐 애플 거 다 대부분 가져간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도 중국 거 쓰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네,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에요. 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지만 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애플이 뭐 대만의 생산 라인도 갖고 있고, 근데 규모는 작고요. 삼성은 지금 아이폰용밖에 안 해요. 네,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보면요, 이 생각밖에 안 들죠. 야, 디스플레이 안 해야 되겠다. 뭐야 이거 맨날 노이즈만 나오고 이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 애플 아이패드가 나와요. 이제 OLED 쪽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모멘텀이 24년도거든요. 23년 하반기에 아마 수주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거는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자꾸만 안 좋은 뉴스에 이게 몰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아지는 거 있거든요. 중국 소비 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납품을 해요. 그죠? 아이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이 살아난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좀 그런 내용의 마이크로 LED 장점 나와 있고 애플 워치에 들어가고 OLED랑 비교하면 원가가 너무 비싸고 대량 생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 들어갑니다. 대규모 투자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늘리고 중국 BOE를 OLED 패널의 메이저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는 최근 보도 나왔죠.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거는 조금 당장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몇 년 정도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우위에 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반도체 그 터널의 끝이 보인다.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괜찮았어요. 지금 재고 조정이 심해서 반도체 재고가 너무 많았고, 그 세트사들, IT 제조사들 있죠. 스마트폰이나 PC 안 사요, 반도체를. 자기네들도 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최근에 재고 조정 때문에 부품이 이제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채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감산은 있었지만 효과는 1분기부터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미 키옥시아 마이크로는 감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삼성은 왜 그러냐면요. 그 마이크론이 1A라 그래가지고 1A가 한 14나노 돼요. D램은 이제 A, B, C 이렇게 가는데 B가 12나노 정도 됩니다. 그럼 B가 더 좋은 거죠. 근데 1A를 마이크론이 먼저 했어요. 삼성보다. 삼성이 왜냐하면 좀 헤맨 게 EUV를 쓴 거예요. EUV 장비에. 왜냐면 이거는 수율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걸 당장은 안 좋더라도요. 점유율을 잃더라도 초기술 격차로 가려고 EUV를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을 해도요. 불량품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 생산을 안 줄여도 공급이 늘질 않아요.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은 굳이 감산할 이유도 없다라는 의견인데,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감산하면 큰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량 추이보면 삼전의 생산량은 굉장히 그동안 낮아져 있었고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격차도 크지 않고요. 23년에는 더구나 또 EUV, 뭐 EUV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장비가 더 도입이 되면서 23년도 D램 공급 증가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옛날에 2000년 IT 버블 있죠. 뭐 그 어디죠?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와 있었죠. 예. 그럼 과거 닷컴 버블, 금융위기 2008년 이 시기랑 비슷하대요. 급격하게 그때 수요가 감소해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에 뭐가 있었냐, Y2K 기억나세요? 막 PC 바꿔야 된다. 1999에서 2000으로 숫자가 바뀌니까 바꿔야 된다. 그래서 PC 수요가 한번 급증한 적 있어요. 지금하고 왜 똑같죠? 코로나 때 PC 수요 급증했죠. 집에만 있으니까. 똑같아요. 그게 없어졌죠, 이제. 똑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또 금리 올렸습니다. 2000년에 버블 생기니까. 그래서 아주 기술주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박살이 나고. 지금 똑같죠. 특수 소멸 수요도나 금리 인상, 반도체 급락. 근데 언제 갔냐? 대규모 밤샘 발표하고 바닥 찍었대요.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박스권 횡보하다가 수요 증가할 때 이제 그러니까 추세 상승은 수요가 증가할 때입니다. 아직 수요 증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 걸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바닥은 찍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보시고 2001년도 그때 또 9.11 테러 이후로 그럼 수요가 언제 늘었냐?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를 자고 있습니다. 그때 테러 발생해서 앨런 그리스판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뻥 튄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어요. 재고가 너무 많고 하이닉스가 2008년도에 감산합니다. 엄청 적자를 봤죠 그때. 막 몇몇 회사 망했고요. 예. 근데 어떻게 됐냐? 추세 상승은 2009년 2분기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시작해요.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런 사이클이었다는 거예요. 감산 발표 바닥, 횡보, 수요 증가하면서 레벨업. 그리고 이제 낸드 가격이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SSD라고 있거든요.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장치죠. 요즘에 저거 많이 쓰죠. 노트북에. 내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뭐 앨범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거 저장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저게 이제 제로비죠. BOM이라고 하는데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로비에서 71%로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만큼 싸졌다는 거예요. 낸드가. 그러면 저걸 만드는 노트북 업체들이 낸드를 이제 가격이 싸니까 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수요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오르면요 D램 탑재량을 낮추고 너무 낮으면 너무 내리면이죠 이건. 예, 탑재량을 늘리는 이제 수요 탄력 회복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낮춰졌죠. 수요가 늘 수 있고 DDR5가 이번에 이제 나옵니다.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 그래서 용량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게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간섭이 커져서 거기에 ECC라는 걸 넣는데요. 그러면 이 공간이 그만큼 차지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DDR4보다 DDR5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왜? 저걸 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만큼 크기가 커지면 생산량은 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사파이어 래피즈가 드디어 나와서 저게 바뀌면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면 서버를 바꿔요. 예.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면 D램이 같이 들어갑니다. DDR5로. 이미 DDR5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5월부터 양산 들어가고 이게 소비 전력을 급격히 낮추면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 전력이에요. 24시간 돌려야 되니까. DDR5로의 교체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D램 공급 감소하죠. 수요는 DDR5로 증가하죠. 여기에 중국 리오프닝 있죠. 모바일 수요도 개선될 것 같죠. 2분기부터는 재고 축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럼 추세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분기까지는 바닥 다지면서 급등했다. 또 급락했다. 이런 이제 과정에서 중국의 수요, 그다음 5월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새로운 칩 나오고 이런 것들이 2분기에 맞물리죠. 그러면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제 논리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중국이 낸드 쪽은요 한국을 거의 쫓아왔어요. D램은 아직 멀었지만 그렇지만 뭐 미국이 도와준 거죠.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이 반도체 산업 지원법 통과시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28나노 이하 공정 기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미국 장비 업체들은 지금 이렇게 못해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이걸 만드는 장비가 미국에서 있고, 이 미국 장비 없으면 사실상 못 만들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중국 보고 야 너네 포기해 이거예요. 이건 상당한 호재죠. 한국 기업들한테. 굉장히 호재예요. 경쟁자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금리가 막 그러니까 물가 오르다가 물가 꺾이는 구간입니다. 지금이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죠. 네. 그래서 70년대하고 80년대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도 그 오일 쇼크나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엄청 올랐다. 물가가 오르다가 꺾인 적이 있어요. 그때 지수가 저렇게 올랐대요. 나스닥이 52%, 68%. 연준이 금리 내리고 경기가 좋아지기 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갑니다, 항상. 그래서 확인하고 사는 게 되게 늦어요, 사실. 경기 회복을 너무 확인하면.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물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닷컴 버블과 지금 금융위기가 매우 유사하다. 그때 하이닉스가 대규모 감산 발표하고 2009년에 키몬다라는 독일의 회사가 파산. 그래서 2009년에 수요 개선에서 본격 랠리. 그래서 최근 감산 발표하면서 주가 1차 바닥 기록했는데 2분기 소비 회복, 주가 박스권 탈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닉스를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탑픽, 삼성전기까지. 관심 종목은 LG전자 잡았고, 요게 재고입니다. 재고 이렇게 많고요. D램 이제 웨이퍼 생산량입니다. 줄었죠. 감산 들어간 거예요. 닷컴버블 붕괴 시기에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이렇게. 예,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낮추면서 이제 바닥 찍었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기준금리 낮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중국의 부양책이 이때 나옵니다.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재료비 중에서 낸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만큼 싸진 거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랑 나스닥 지수 추인데 이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게 75년도에 11.8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안 좋았죠. 근데 여기서 물가가 확실히 꺾이는 국면으로 가니까 한 번 꺾였다고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지수가 바닥 찍고 돌려버린 거죠. 여기도 14.8까지 갔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뜨겁게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GDP 성장률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1971년부터 81년까지 한번 보시면 그 GDP 성장률이 되게 안 좋죠. 이때 주식시장이 또 좋았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또 낮출 때니까. 당시에 주식시장은 우상향인 거죠.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 인하하니까. 예,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옛날에 감산 발표하고 주가 올라갔을 때 바닥 찍고 갑니다. 꼭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분석인데 시장 우려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분양률이 높고, 근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차입금이 좀 많은 기업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PF 리스크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우려보다는 적다. 예,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분양률도 90% 넘고. 그래서 건설사별로 한두 개 현장 미분양 있긴 있지만 보유한 현금으로 소화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건설사들인데 IS 동서는 요게 순현금입니다. 좀 IS 동서의 리스크는 차입금이 좀 많아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유동성이랍니다. 이게 이제 현금 같은 거예요. 당장 현금할 수 있는 돈. 이게 많으면 좋죠. 근데 여기 IS 동서는 지금 차입금이 좀 많아요. 그 순현금이 적고. 그래서 요게 좀 리스크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유동성이 더 많아요. 순현금이. 그래서 크게 리스크 없고 분양도 잘 되고. 그죠? 예. 금호건설은 괜찮아요. HLDNI 같은 경우는 일단 미착공 PF가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일부. 근데 분양 잘 되고, 다만 차입금이 좀 있어서 HLDNI 같은 경우 차입금을 좀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DL건설 같은 경우는 역시 유동성은 좋아요. 여기 단기 유동성, 현금성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채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분양이 좀 부진하다는 게 조금 그렇고, 이테크 건설은 없어요. 부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이죠.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부채가 좀 많습니다. 부채 많죠. 분양률은 높은데. 그래서 이제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그 수년금이 좀 적다는 거, 부채가 많다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숙제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계룡건설은 그래도 유동성이 더 많아요. 부채보단. 예.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인데 생각보다 PF 리스크는 별로 크진 않아요. 예. 그래서 너무 PF에 대해서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이제 어제도 한번 공시를 보여드렸지만 이 3.3 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셀 모듈 뭐 이런 통합 단지랑 2.0 기가와트 모듈 추가 공장 증설이 혜택이 되게 많아요. 이걸 미국에 지으니까 이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중국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하나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전체 비중에서 25년도 하나의 매출 비중이 중국 쪽이 70%까지 30에서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인플레 감축법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근본 이제 투자 설비 100% 가동이 2026년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아마 1.1조 원 정도 세제 혜택이 나올 거, 2023년부터 시작을 하면 7.7조 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혜택이 많지 않습니다. 올해 한 2천억 정도지만, 예, 아무튼 요걸 이제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근본 투자비의 빠른 회수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한 2.9조 원 정도 기업 가치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9조 정도 기업 가치 상승하지 않을까, 요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의 해당 가치를 20%만 지금 반영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나 웨이퍼 가지고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데, 이게 요즘에 되게 안 좋아요. 막 가격이 폭락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일부. 그래서 요새 좀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오늘 이 투자 확대라는 좀 좋은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 급등했고, 정말 희한하게 그때 48,000원부터 무너져서 4만 깨졌다가 그 밸류 하단 무릎까지 왔다가, 무릎이네요. 허리까지죠. 예, 허리까지 왔다가 다시 급등. 그래서 다시 지금 5만 원까지 왔어요, 거의. 이젠 또 비싸지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아무튼 불과 한 2, 3주 만에 뭐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좋은 호재는 나왔어요. 다만 이제 꼭 염두에 두실 건, 이제 주가가 다시 비싸지고 있고, 저 생산 설비 투자할 때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은 있지만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우리가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가도 약간씩은 이제 비싸졌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설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다면 쫓아가지 마시고, 역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지금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1.7 기가와트를 2024년도에 8.4, 아마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그 경쟁사가 한 10 기가와트 정도 되는 걸로 알거든요. 거기에 못지않는 규모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셀과 모듈만 있는데, 이게 원재료거든요. 인고가 웨이퍼가. 이거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직 계열을.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법안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누리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JVM은 IBK 이건재용, JVM 좋죠. 요즘에 계속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도 실적도 되게 좋고요. 뭐 약을 자동 조제해 주는 거예요, 기계가. 몇 번 우리가 공부도 해봤지만 실적 되게 좋았고, 근데 로봇 관련주로 좀 요즘에 약간 비슷하게 좀, 여기 내용도 좀 적혀 있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했는데, 글로벌 로봇 투자 많은데,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죠. 왜냐면 이번에 새로 만든 그 자동약 조제기에 로봇 팔이 달렸어요. 네, 근데 이런 로봇이나 자동화가요, 앞으로 대세죠. 왜? 인구는 고령화되죠. 그리고 일자리는 점점, 임금이 비싸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보다는 이런 기계를 쓰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로봇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기간이 과거에는 이제 임금이 낮았을 때는 7, 8년 걸리는데, 이제는 뭐 월급이나 급여가 올라가니까 2, 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한대요, 로봇에 투자하면. 그래서 로봇 투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조제 자동화 장비를 선진국에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약국, 거대 거점 약국의 성장으로 기존 장비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대규모 장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온라인 약국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자동으로 다 조제해 주는 거죠.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 예, 팔이 달렸죠. 요번에 새롭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밸류도 비싸진 않아요. PBR 기준으로는 무릎 아래인데 다만 이제 PER 기준으로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보유는 좋은데 좀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신규 투자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유하시면 돼요. 다만 밸류상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맘 편히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좀 보유나 기다리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CJENM이 요즘에 주가 좀 올랐죠. SK증권 남효지 연구원님이 일단 4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세요. 미국의 헐리우드 제작사예요. 드라마 만드는. 여기를 1조 원 주고 인수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적자가 좀 컸는데 이제 드디어 적자가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아직은 적자인데 그리고 워낙 음악 쪽은 잘 돼요. 이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되게 잘 나가는 편이고 티빙 갖고 있고 피프스 갖고 있는데 이 회사 3분기 합산하면 누적 적자 이렇게 큽니다. 아직은 좀 돈을 못 벌죠. 그렇지만 티빙은 KT의 시즌이랑 비슷한 플랫폼과 합병해가지고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요.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같고 피프스는 역시 올해 흑자전환. 올해는 25편 정도 공급할 것 같다. 작년에 12개인가 14개 아마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이제 CJ EM을 보실 때 핵심은 미디어입니다. 저기 아까 티빙과 피프스 시즌이 수익을 내는지 이제 분기마다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적자 줄어들고 이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핵심은 그 피프스 시즌에 아니면 티빙에 가입자가 늘면서 흑자전환 하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피프스 시즌 제작 유통한 대표작인데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애플 TV에 들어가는 되게 유명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런 걸 만들었대요. 뭐 킬링 이브, 더 모닝쇼 뭐 이런 것들 다 제작을 했으니까 이제 뭐 많이 만들면서 좀 실적이 좋아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바이오팜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지수 연구원님이 일단 보고서를 좀 적어줬고 그 전에 이게 CJENM PER은요 계산이 좀 어려워요. 이게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PBR로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죠. 왜냐면 무형자산 회사라 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PER로는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PBR로 보면 그냥 역대급 바닥입니다. 0.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바닥이에요. 밸류는 좀 바닥이다. 다만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좀 미디어 사업부의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SK바이오팜은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다올투자에서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핵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잘 돼요. 우리 예상보다 잘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리고 아직은 영업 적자지만 엑스코프리 처방이 잘 된대요. 되게 좋은 뉴스죠. 예. 그래서 좀 기대보다 좀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올해 4분기에는 이걸로 돈도 벌지 않을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흑자전환. 그래서 내년에는 되게 좋아질 것 같다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SK바이오팜을. 그리고 영업활동 재개되면서 비용은 늘었지만 어쨌든 이제 영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엑스코프리가 이렇게 지금 매출 추이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요. 이게 좋은 거죠. 처방 데이터도. 그죠? 예, 이런 모멘텀들이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뭐 예측할 수도 없는 거지만 여기서 관찰할 건 뭐예요? 그러면 엑스코프리가 앞으로 잘 나가는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매 분기 체크하는 겁니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GS 리테일도 주가는 거의 바닥 찍었고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여기 다올투자에서 편의점 좋아지고요. 기타 사업부가 어디요? 저기 그 온라인 사업 디지털 뭐 부릉이니 뭐 몇몇 회사 인수했죠. 적자가 너무 큰 거죠. 이제 이걸 줄이는 겁니다. 호텔은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또 편의점에서 버터맥주 같은 것도 지금 잘 나갔네. 비싼 제품이거든요. 호텔은 최대 실적, 영업 적자는 기타 영업 적자는 좀 축소될 것 같다. 그래서 핵심은 뭐 GS 프레시몰 같은 새벽 배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이제 줄이죠. 이 비용을 줄이면 적자가 축소돼서 이익이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도 한마디로 이제 핵심이 뭔지를 좀 보세요. GS 리테일의 핵심은
네. 저 리테일 사업 아니 그 디지털 사업부 디지털 사업을 하는 그 온라인 사업이 얼마나 적자를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 밸류상으로는 뭐 이렇게 PER로는 못 봐요. 안 돼요. PER은 밴드가 안 맞아요. PBR로 보면 이거 똑같죠. CJENM하고. 네, 지금 그런 상태니까 이 구간에서 뭐 매도한다, 뭐 비중 줄이겠다. 이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올해 이런 모멘텀을 좀 기대하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SO일은 뭐 요새 안 좋아요. 요새 뭐 적자 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정유사들은 원유를 갖고 있거든요. 보관을 해놔요. 근데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데 유가 떨어져서 평가손을 입어요. 그걸 이제 실제 손실은 아닌데 재고자 관련 손실이라고 그래요. 다시 유가 올라가면 재고 평가에 들쑥날쑥이죠. 작년 2분기는 그래서 엄청난 돈 벌었고요. 올해는 반대죠. 그래서 4,500억에 달하는 재고자산 평가손. 근데 이건 일시적이죠, 당연히. 정제 마진 여전히 좋고 중국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유가도 바닥은 저희 당사 최진영 연구원님도 70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보니까 지금은 거의 저점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만 넘기면 올해 다시 좋은 실적 내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무엇보다 싸요. 주가가 그냥 여기 밸류 바닥에 가 있습니다.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좋아요. 지금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고 아직도 뭐 유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 정도 유가 수준이고 밸류가 낮다면 역발상 투자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OL도 이제 정유주가 거의 왕따 당했죠. 어제 보니까 타이어 정유주 이쪽이 정말 소일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이제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과잉 현상이 해소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잉 현상이 너무나 뭐가 거품이 꼈다든가 뭐가 많았다는 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죠. 지난 몇 년간. M2라 그러죠. 통화.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이거든요. 통화량이 이제 증가율 0%래요. 옛날에 26.9%까지 증가한 적이 있대요. 최대가. 보합까지 왔어요. 뭐죠? 통화 과잉이 해소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날 것 같다. 증가율이. 이게 달러 기축 통화 체제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과잉 유동성이 해소되면 물가가 안정화됩니다. 예, 그리고 자산 규모가 당연히 줄죠. 연준이나. 버핏 지수 아세요? 미국의 GDP 대비해서 시총이 얼마냐. 비슷하면은 이제 비슷한 거지만 GDP보다 시총이 낮으면 저평가고 GDP보다 시총이 한 2-30% 높으면 고평가. 근데 미국은 팬데믹 전이 보통 162%였대요. 160%. 근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230까지 갔어요. 얼마나 거품이 심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거죠. 거품이 현상이 해소됐으니까. 지금 시장을 볼 때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그동안 너무 낮아서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간 적이 있죠.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면요. 금리 떨어지면 제가 채권값 오른다 그랬죠. 정말 채권값이 폭등을 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19년도 29.8까지 저금리 기조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 비중이 이렇게 높았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채권이. 근데 그 금리 채권 비중이 이제 0.04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채권의 매력이 떨어진 거죠. 이것도 이제 채권 시장이 과열도 해소가 완전히 됐고 미국 주택 시장 과열도 해소되고 있고. 네. 근데 이런 이제 너무 과한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뭘 일으켜요? 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이런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물가 낮아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미국 연준이 그렇게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했던 거고 이런 현상은 해소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제 통화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갈 거고 유동성이 이제 과거보다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보단 고물가 고금리예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빅테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현상들. 빅테크는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고 돈을 많이 뿌렸을 때 그럴 때 많이 가는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이런 것들이 다 꺾여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낮아지는 건 좋은데 자산 시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 자산 시장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저금리 기조에서 돈 많이 벌던 플랫폼 빅테크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이게 이렇게 좀 바뀌어간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통화 증가율 주황색 선이 이렇게 꺾였고요. 네. M2 증가율 명목 GDP 대비해서 M2 증가율인데 이렇게 꺾였고 자산 규모 줄죠 다. 네. 일본은 좀 늘어나지만 그리고 이게 버핏 지수입니다. 옛날에 2003년부터 19년 평균이 한 120 됐어요. 이게 코로나 때 한번 160 갔다가 210인가요? 30까지 갔다가 어마어마한 버블이죠. 다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버블도 해소됐고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는 채권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채권값 올라가니까. 그리고 주택가격이 꺾였죠 이미. 예. 그래서 거품은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이 좋았다가 이제 안 좋아지고 있고요. 이제 어디가 좋아져요? 유럽 증시는 거의 다 올랐어요. 와, 거의 독일은 역대 최고가 근처입니다. 중국은 이제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읽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요. 자기 걸로 이게 씹으셔가지고 소화를 해보세요. 이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미국 투자해야 돼요. 중국 해야 돼요. 한국 해야 돼요. 막 맞죠. 정답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다르고 분명한 건 지난 10년간은 미국이 좋았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2021년도 기억나세요? 2021년도에 한국은 빠지는데 미국은 계속 올랐죠. 그때도 그랬죠. 역시 한국은 안 돼. 역시 미국이야. 미국 불패시나 다 그랬죠.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더 많이 빠졌죠. 그 나스닥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3분기까지는 작년 미국이 더 좋았어요. 왜? 미국 홀로 이익 개선이 되고 있었고 금리를 세게 올리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대피처가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강달러니까. 근데 작년 말부터 바뀌었어요. 갑자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달러가 급락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이제 제조업 지표를 봐도 미국은 꺾여요. 다. 근데 비미국 지역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고 강달러도 꺾이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미국 일변도에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가 좋아지는 그럼 달러가 약해집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이냐 일시적인지를 봐야 되는데 좀 구조적일 가능성도 있는 게요. 유럽은 작년에 경기 침체에 가장 근접했죠. 천연가스 때문에. 근데 최근에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제조업 PMI 설문조사하는 그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다 날씨도 도와줬어요. 따뜻해서. 영국, 이탈리아 정치 혼란도 거의 밑으로 가버렸죠. 유로화 약세가 오히려 지속되는 건 호재였어요. 왜? 순차적으로 유럽의 수출 기업들은 유로화가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이익이 느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우리 한국의 삼성이 현대차가 환율 효과를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졌는데 이제 오히려 시차두고 기업 이익에 방어력을 부여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런 긍정 모멘텀은 유럽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달러는 약해지죠. 당연히 유로화 세지고. 그게 하나의 요인이고 이제 또 하나 더 있어요. 유럽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유럽은 좋아지고 있고 중국이 좋아집니다. 이제 왜? 지금 안 좋더라도 위드 코로나 시작했고 부동산 요새 빅테크 제재 해제 통화정책도 완화적이고 예. 그리고 리오프닝은 이미 시작했고 소비 부양할 거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또 달러는 또 약해져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보다 비미국의 이런 흐름은 긍정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을 봤을 땐 미국보다는 신흥국, 유럽 이쪽이 더 우위다. 이런 내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게 공식 아시잖아요. 미국 주식은 폭락할 때 사놓고 그러면 많이 번다면서요. 그럼 뭐 전략들도 있었다면서요. 옛날에. 그죠? 폭락할 때 막 사가지고. 이제 안 통해요. 네, 과거랑 다르다는 거. 왜? 비미국이 더 우위에 서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 열심히 공부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도 봐야 돼요. 보는데 23년도 한국 증시 더 공부하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그리고 금융 이후로 엄청난 강세를
이어갔고, 그 이유가 테크 산업이 저금리로 인해서 이거 다 연결되지만 이제 주도권 상실했죠. 물가도 너무 높고 비미국과 밀접한 가치주가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사이클 속성이 변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을 좀 덜어내고 그 덜어낸 걸로 다른 나라를 사자. 비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이제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강달러에서 좀 피해를 봤던 국가들이 있어요. 수급. 동아시아, 뭐 한국도 포함돼요. 독일, 이탈리아가 수혜를 받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비미국의 지금 초기 국면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돼서 중반부로 접어들면 이런 현상이, 그때는 제조업 기업들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가치주. 그래서 펀더멘탈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중국도 한국, 독일, 브라질, 중국 이쪽을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이익 모멘텀이 이렇게 올랐었어요. 한때. 예, 작년 3분기까지. 지금 급격히 꺾이죠. 미국의 주당 순이익입니다. 여기는 비미국이에요. 바뀌었죠. 이것만 봐도 어디가 더 매력 있어요.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가 낫죠. 미국의 경기 모멘텀 다 꺾입니다. 여기 회색은 유로존이에요. 예. 신흥국은 저 노란색 다 돌리는데 미국만 꺾이죠. 그래서 미국의 초강세로 시작됐지만 기업 이익 꺾기, 미국과 비미국 상대 주가입니다. 요게 높다는 건 미국이 센 거고요. 요게 내려간다는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센 거예요. 지금 그쵸? 다른 나라가 훨씬 세요. 그걸 나타내고, 유럽의 서베이 지표, 설문조사 지표인데 다 바닥 찍고 돌리고, 유럽의 기업 이익들 추정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난 10년간의 사이클을 보면 미국의 성장주 가치주인데, 요 파란색 선이, 자, 이게 올라간다면 성장주가 셌단 얘기예요. 엄청 셌죠. 지난 10년간. 이제는 끝나가는 거죠. 미국과 비미국의 상대 주가. 이게 올라갔다는 건 미국이 셌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비미국이 세지는 거죠. 내려가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현상이 지금 초기 국면에서는 홍콩, 이탈리아, 독일, 한국, 대만 같은 이런 피해국을 보자. 강달러. 그리고 중반이 넘어가면 실제 제조업 국가들, 이런 나라들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염동찬 연구원님 아시죠? 한국투자증권으로 가셨죠. 근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저도 이제 잠깐 지금 이제 멘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서 요구한 내용 대부분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보통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외환시장 거래를 새벽 2시 또 24시간 하게 해달라. 이걸 이제 원했던 건데, 일단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새벽 2시까지.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올해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돼도 관찰 대상국에 편입돼서 1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준비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그러니까 만약에 6월에 결정이 나면 2년 후에 정식 편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로 이걸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MSCI 선진지수에 지금 들어간 국가는요, 24시간 다 가능해요. 외환거래가. 그래서 저걸 맞춰주려는 것 같고, 장기 투자 촉진을 위해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제 배당락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연말에 맨날 배당락 있잖아요. 배당금 받는 투자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12월 말에. 그거를 하지 않고 주총 끝나고 하겠다는 거예요. 배당금 결정한다면 내년부터. 예. 이게 이제 한국의 또 저평가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그다음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야죠. 예, 외국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기업들은 좀 물론 뭐 불편할 수도 있지만, 뭐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기 위해선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외국인 투자들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걸 의무화하는 걸 좀 폐지하겠다. 통합 계좌도 활성화하겠다. 이게 이제 접근성을 요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 다 맞춰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편입을 위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이 됐고, 내년 하반기에 있는데 올해 6월에 관찰대상국 이제 편입되는지가 결론이 나요. 편입 가능성. 예. 그리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그거 하나예요. 공매도는 여기 안 나왔네요. 그죠? 전면 공매도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은. 근데 그것도 생각하면 참 또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마냥 또 선진국 되는 걸 무조건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외국인이 공매도 요구해 버리면 그걸 무조건 해줘야 되면 참 머리 아픕니다. 아무튼 그거를 뭐 기재부에서 좀 잘 어떻게 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제 그 부분 제외한다면 이제 지금 MSCI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이제 갖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되면 한국의 밸류는 어쨌든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당연히 신흥국하고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저런 건 아무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MSCI 선진지수 편입, 그리고 3월 빠르면 3월에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어요. 국채 채권 지수인데, 채권 선진 지수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관찰 대상국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에서 한 50조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스까지는 한번 봐드렸고 이제 바로 시황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주식시장은 5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요새 좋죠. 이게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뭐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휴유증만 더 커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천천히 완만하게 반등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서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올랐다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게 오른 건가요? 글쎄요. 이거 올랐는데 이게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직은 민망한 수치인 것 같고, 더 올라가야죠. 예. 유럽 생각하면 한국은 너무 못 오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 유리한 쪽으로 환율 가죠. 중국 살아나죠. 유럽 좋죠. 이런 것들 분명히 좋은 쪽으로 좀 작용을 해줘서 좀 더 랠리가 나왔으면 좋겠고, 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샀네요. 4,800억 종가에 샀네요. 종가에. 반면 기관은 금융투자 역시 또 한 3일 사다가 팔았고, 오늘 좀 아쉬운 건 연금이 좀 판 건 아쉽고, 코스닥은 뭐 다 팔았습니다. 두 주체가. 그래도 상승했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많이 팔았는데 기관이, 외국인들은 오늘 전기전자 대량 매수했고, 비금속 광물은 뭐 시멘트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그쪽 산업들인데 이쪽 판 것 같고, 통신주 좀 팔았고요. 반면에 오늘 나머지 업종 다 샀습니다. 기관은 또 반대로 전기전자 제일 많이 팔았고,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프로그램 매매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고요. 섹터로는 오늘 기계업종 좋았고요. 오늘 뭐 난리가 났죠. CS 윈드도 오늘 제가 알아보니까 저 풍력주가 올라간 게 그 인천 앞바다 쪽에 덴마크의 오르스테드인가요? 거기가 풍력 회사로 되게 유명한데 한국 인천 앞바다가 좋다 부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풍력 시장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만약에 외국계가 들어와서 한국과 지으면,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이 스토리텔링이죠. 실적보다. 근데 그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 검증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권 업종도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하나투자증권 뭐 좋았네요.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원전주 좋았고요. 피팅주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태광이 많이 갔네요. 이게 LNG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았고, 건설기계, 리튬주도 다시 좀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건설기계도, 그러니까 다시 태조 이방원의 느낌이 나죠. 오늘은 산업재, 풍력 좀 당연히 좋았고, 남북경협주는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임플란트 오늘도 강했습니다.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좋았고, 2차 전지도 요즘엔 분위기 좋아요. 왜냐면 그 테슬라가 좀 요새 주가 올라가니까 좋고, 또 인도네시아에 공장 짓는다고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는 좋은 뉴스죠. 보험주도 유일하게 거의 못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정유주도 유일하게 거의 못 올라갔던 섹터인데 오늘 좀 좋았어. 물론 이제 SO일은 못 올라갔지만 아까 보고서 보신 대로 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섹터는 그래요. 안 좋을 때 투자하는 게 맞고요. 막 좋다 좋다 해서 막 또 급등할 땐 조심하고 반대로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 PBR 밸류 보셔가지고 잠깐만 SO일 한번 볼까요? 진짜 아까 잠깐 봤는데 여기서도 한번 봐볼게요. 혹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막 이거 또 사야지 이렇게는 제발 하지 마시고 그 논리를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유주를 투자해요. 정유주의 키팩터가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유가가 올라가면 좋죠. 그죠? 그다음 정제 마진이 있어요. 정제 마진은 원유를 나프타로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끓는 물 차이에서 정제라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죠? 정제했을 때 경유, 등유, 휘발유 나오죠. 이게 비싸죠. 휘발유 같은 거. 여기서 나오는 차이를 이용해서 마진을 먹는 거예요. 그게 정제 마진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중요해요. 중국에서 수요가 늘면은 정제 마진 올라가고 그래서 정제 마진 견조해요. 지금도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근데 유가가 폭락하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적자 날 거예요 이번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더 나쁠 거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럼 유가가 70달러가 바닥이면 유가 70달러가 바닥이에요. 예를 들면 유가 고점이 100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가 100달러 왔을 때 정유주를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100이 상단이면. 반대로 유가가 막 떨어져서 70 근처까지 왔어요. 여기가 내가 바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정유주를 사야 되겠죠. 반대로. 왜 좋아질 일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포인트를 어느 기업들이든 간에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한 다음에 SO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SO일 투자하겠다. 지금 유가가 이베스트의 최진영 연구원님 생각에 의하면 70달러. 또 이 셰일오일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가 사줄게 전력 비축유 67에서 72달러를 사줘요. 미국은 투자를 독려하려고. 왜냐하면 그 밑으로 가면 오일을 생산을 했는데 어떤 업체가 유가가 50 가면 망하잖아요. 사실 엄청난 손해죠. 정부가 그걸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유가 하단이 거기란 얘기예요. 미국은. WTI가 어디예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입니다. 미국 그 원유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괜찮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볼 게 뭐예요? 어딜 봐야 돼요? 밸류를 봐야죠. 그죠? 그래서 밸류 봤더니 무릎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가 있어요. 정유주는 PBR로 보셔야 됩니다. PER 보면 답 안 나와요. 퍼 100배도 가요. 왜? 적자 볼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PBR로 보셔야 되고 중간 밴드까지는 가죠. 한 번씩. 그리고 바닥까지 또 와요. 지금 코로나 때 저점 이후로 최저치예요. 이런 논리예요. 요거에 동일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방송에서 누가 나와서 SO일 좋아 보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뭐 SO일 정말 좋습니다. 뭐 이러이러합니다. 그냥 그 멘트만 믿고 이제 사면은 돈을 벌어도 그건 망한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다 똑같아요. 어떤 기업을 보시더라도. 그리고 SO일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게 있죠. 기왕이면 뭐죠? 배당도 주면 좋죠. 근데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물론 줄 수는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주는 걸로 알아요. 또 전통적인 고배당 주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SO일이 이제 이런 게 맞아서 또 올라가요. 막 주가 팍팍팍 올라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장기 투자하실 거 아니잖아요. 정유주를. SO일. 그죠? 그런 걸 좀 유연하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PCB도 좋았고요. 태양광 좋았죠. 오늘 뭐 당연히 하나솔루션. 굉장히 좋았습니다. LS 일렉트릭. 아침보다는 좀 빠졌군요. 아침보다는 아침에 한 5, 6% 올랐던데 오히려 OCI가 더 좋았네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좀 저도 약간 좀 걱정됐던 게 요새 워낙 빠져가지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올라왔고 이것도 이제 전력기기 쪽이죠.
특별한 뭐 악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빠질 때도. 타이어도 정말 못 올라갔던 섹터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못 가네요. 타이어는. 좀 부진하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아침에 좋았고, 괜찮았습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도 오늘 괜찮았고, 그리고 철강주도 좋았고요. 좀 빠진 섹터는 리오프닝은 안 좋았네요. 카지노, 여행, 뭐 항공, 이쪽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지금은 좀 요새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GKL도 옛날에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죠. 요새 아예 안 보여드리죠. 내용 좋은 거 나와도 안 보여드려요. 아예. 계속 목표주가 올리고 요새 목표주가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실제 더 갔어요.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린 적이 한참 됐어요. 왜 그러냐면 좋은 내용을 다 알아요. 그리고 보고서들도 이제 목표주가 올려요. 근데 그때 들어가시면 늦어요. 정말 됐습니다. 좋은 보고서가 초기에 나올 땐 투자를 같이 해도 돼요. 밸류가 낮을 때. 근데 이미 좋은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다 같이 나오죠. 근데 이미 올라 있으면요, 바로 빠지는 건 아닌데 저러다 한 방 맞아요. 뒤에서 주가 갑자기 빠져요. 뭐 특별한 악재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빼더라고요, 한 번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래서 저도 항상 당부드리는 게, 좋은 보고서 내용은 탐독을 하시되 그 단지 목표 주가 올렸으니까 사보자, 이런 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도 보셔야 되고, 여기서 목표 주가 올린 거랑 여기랑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한번 밸류로 한번 볼까요? GKL이 지금 요새 밸류가 어떻게 되죠? 여기도 적자 기업들이어가지고 예전에, 왜냐면 돈을 못 버니까. 카지노 PBR로 봐야 되겠죠. 보세요, PBR 보세요.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어깨까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에서 좋게 얘기해도 카지노가 구조적 성장하는 회사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일부 덜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좋은 내용의 보고서를 이용해서 역으로 나는 유유히 차익 실현하고 가는 거죠. 빠이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춤을 추는데 파티장에서 춤추고 있어요. GKL 파티예요. 다 좋아요. 기분 좋고 막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뭐 중국도 이제 단체 관광 올 것 같고 이런데, 나 혼자 이제 슬그머니 저 앞에 가서 이제 파티장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승자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아직 단체 관광객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끝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단체 관광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밸류는 비싸졌고, 비싸잖아요. 그죠? 지금은 PBR.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런 걸 유연하게 잘 섞어서 하시면 실수를 안 해요. 그걸 계속 좀 고민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조심해야 돼요.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주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다 로봇이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리오프닝 하고요, 로봇주가 좀 많이 빠졌고, IT 좀 약간 약했고, 오늘은 좀 그랬던 것 같네요. 그죠? 오늘 IT가 다 안 좋았죠. SDI 빼고는 다 좀 빠져버렸네요. 인터넷도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빠졌고요. 화장품 빠졌고, 편의점 빠졌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오른 건 오른 거지만 조금 좀 분위기는 이렇게 조금 다운됐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엔솔 올랐고요. 하이닉스 빠졌고, 현대모비스는 오늘 좀 빠졌어요. 현대차 올랐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압도적으로 좋았죠. 현대차보다. 오늘 좀 빠졌고, LG전자 좀 빠졌고, 포스코케미칼 조금 빠졌고요. LG생건,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은 되게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삼성 SDI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좀 빠졌고요. 아모레 빠졌고, 글로비스 오랜만에 좋았네요. 그리고 메리츠 그룹이 다시 급등. FNF 조금 회복됐고, 넷마블 좋았고요. SK 아이테크놀 요새 좋죠. 이거 왜 가는지 아시죠? 흑자 전환 기대감. 거기다 미국 IRA 법안에 수혜주로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분위기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SK 아이테크놀로지 보고서가 아니라 한 애널리스트가 IRA 분석자를 썼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번에 바뀐 거에 분리막이 들어간다. 원래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중국의 창신신 소재가 못 들어가죠.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주가는 이제 뒤늦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연속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좋았고, CS 윈도 오늘 급등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크게 급락한 건 없어요. 오늘 화장품 쪽 제외하고, 그 다음에 카지노 쪽, 중국 쪽 위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뭐 그래도 낙폭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아지강 지수도 많이 올랐네요. 아, 저는 좀 아직 안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풍력하고 지난주 우리 보고서 봤죠. 예, 풍력하고 LNG가 결합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그거 읽고 나서요. 야, 주가도 싸고 참 매력 있다. 이건 느꼈는데 다만 밸류가 이게 PBR로 보니까 완전 바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흘러내리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갑자기 풍력 뭐 LNG 모멘텀 보니까 급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저렇게 이걸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내려와요. 네, 내려와요. 기다리면. 그런 것도 기다려 보세요. 그 훈련이에요. 그런 것도. 만약에 내가 세아지강 지수를 완벽하게 분석을 끝냈어요. 근데 조금밖에 못 샀어요. 만약에. 아직은 완전 바닥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날라가죠. 기분 나빠요. 근데 기다리세요. 무조건. 가격 다시 설정하셔가지고 옵니다. 신기하게 와요. 그게 몇 달 후에 올 수도 있지만 네. 그것도 훈련이에요. 진짜. 그거를 계속 하시면요. 진짜 실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거 뭐 아쉬워하시거나 또 올라가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또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당분 오늘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서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반에 내일 장은 그래서 저도 예측은 어렵습니다. 예측 좀 어렵고 어쨌든 물가가 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랠리 더 이어가는 거고 일단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한 번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물가가 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급락한다. 여전히 기회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온다. 방향은 바뀐 건 없어요. 물가, 금리 다 피크아웃 달러까지. 다만 이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 노이즈를 이용해서 오히려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위축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가 하나 있어서 그 KNJ 아시죠? 얼마 전에 식각 부품 애프터마켓 장비사 말고 식각할 때 쓰는 여기 받침대 같은 포커스 링이 있죠. 웨이퍼 떠받쳐주는 요게 마모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 AS 어떻게 보면 이제 AS 부품 같은 거죠. 요거를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원래 디스플레이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수주를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좋은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시각은 좋은데 디스플레이 좀 고전을 했는데 이렇게 제조 장비 공급하면 또 이건 이제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KNJ가 이런 좀 오늘 공시가 있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 한번 제가 사설이 좀 오늘 좀 길었어요. 아까 시작할 때 한 10분 정도 그런 얘기 하느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이걸 꼭 좀 올해 저도 목표가 저도 스스로 실수를 좀 많이 줄여야 되겠고 흥분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밸류 계속 좀 말씀을 해드리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래서 수익도 중요해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에 앞서서 그걸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놔야 진짜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좀 방송하고 또 함께 배우기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요청해 주신 게 이제 2차 전지 좀 해달라 함께 배우기 해드릴게요. 뭐 제가 아는 한에선
예, 그래서 반도체 끝나면 이제 2차전지 쪽으로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